한국? 아직도 일본 기술을 따라하기 바쁜 나라 아닌가요? 기술력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모방에 불과하죠. 일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 아닌가요? 제대로 된 취재가 될까요? 일본의 한 유명 대학 교수가 이런 거친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과연 그는 왜 이런 말을 쏟아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공업대학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입니다. 20년간 반도체 공학을 연구하고 가르쳐왔죠. NHK 특집 방송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작진에게 던진 첫마디였죠. 일본 굴지의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연구실 벽에 걸린 20년간의 특허증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고작 생산량이나 수출 실적 같은 숫자들 뿐이겠죠. 기술의 본질적인 깊이는 결코 쉽게 따라올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일본의 연구진들은 기초과학부터 차근차근 다져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항상 성급했죠. 당장의 성과에만 집착하는 이런 편견 가득한 인터뷰 멘트까지 준비해두었던 제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취재를 앞두고 일본 내 여러 연구기관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쌓아온 특허만 해도 수만 건, 기초과학 논문 수도 압도적이었죠.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을 따라오려면 최소한 20년은 더 걸릴 거야.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더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연구실에서 젊은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국의 기술이라는 게 결국 우리 것을 재해석한 수준 아닌가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90년대만 해도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배우기 바빴으니까요. 도쿄대, 교토대 출신들이 한국 대기업의 기술 자문을 도맡다시피 했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 첫 취재지였던 연구소에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성의 한 연구소, 새벽부터 불을 밝히고 있는 젊은 연구원들의 모습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교수님, 이쪽은 저희가 최근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입니다. 연구소장이 보여준 자료들은 제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본이 30년간 도전했지만 이루지 못한 기술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이미 양산 단계에 돌입해 있었습니다. 연구소 곳곳을 둘러보면서 충격은 더해갔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연구원들의 평균 연령은 고작 32세. 그들의 눈빛에서는 과거 일본의 젊은 연구자들에게서 보았던 그 강렬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만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연구소장의 이 말에 젊은 연구원들은 더욱 대담한 도전을 이어갔죠. 일본의 연구실에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제 당황한 표정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연구소의 특허 출원 건수는 일본 전체 관련 기업의 합계를 뛰어넘었고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이미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연구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토론하는 모습, 화이트보드 앞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는 모습, 과거 일본의 전성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취재지에서 목격한 광경은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센터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강의 내용을 수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의실에서 늘 보던 그들의 안일한 태도, 일본은 여전히 기술 강국이니까요. 라며 자부심에 취해 있던 모습들.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그 무거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실험동 안쪽으로 들어가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일반 도로가 아닌 복잡한 도심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테스트 공간에서였습니다. 이 차들은 모두 레벨 4 자율주행 단계를 테스트 중입니다.
99.99%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죠. 연구소장의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레벨 3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술의 완성도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 역주행하는 차량, 신호등 고장. 온갖 돌발 상황에도 차량들은 완벽하게 대처했습니다. 일본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도 시험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건 AI의 판단 능력입니다. 연구소장은 관제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각 차량의 주행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AI가 0.1초 만에 최적의 판단을 내립니다. 인간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하죠.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NHK 제작진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어제의 반도체 기술에 이어 오늘은 자동차 기술까지. 일본의 자존심이 2번이나 무너지는 걸 목격한 셈이었으니까요. 연구소를 나서려는 순간 연구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일본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연구소장은 연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자율주행차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체 개발한 NPU입니다. 자율주행에 특화된 인공지능 반도체죠.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기존 자율주행차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데이터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순식간에 분석되어 차량을 제어하는 과정이 펼쳐졌죠. 특히 악천후나 야간 주행 시에도 완벽한 인식률을 보여주는 테스트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자율주행차들이 아직도 외산 칩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연구소장의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동차 기술이 사실은 남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순간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토요타, 닛산, 혼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순식간에 추격자의 위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연구소장이 마지막으로 꺼내놓은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망치로 일본의 자존심을 내리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개발 환경이었습니다. 연구소 한쪽에 마련된 시뮬레이션 룸에서는 세계 각국의 도로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시부야 교차로, 파리의 개선문 로터리, 뉴욕의 타임스퀘어까지. 이 모든 곳의 교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있었죠. 우리는 세계의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각 나라의 교통 문화와 규칙이 다르잖아요. AI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도 자국 도로 환경에 맞춘 시스템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실제 도로에서의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연구소장은 한 장의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테스트 센터가 표시되어 있었고 이미 수백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연구소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교통체증이 전혀 없는 완벽한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티포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자율주행차였습니다. 지상의 자율주행을 넘어 이제는 하늘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었던 겁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시스템입니다.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상용화된다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단 15분 만에도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저는 일본의 현주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분명 비슷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실제 기체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안전성입니다. 연구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중, 3중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죠. 혹시 실제 비행 영상도 있나요? 연구소장은 커다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울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UAM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새처럼 자연스럽게 하늘을 가르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구소장이 보여준 마지막 자료에는 일본 정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래 모빌리티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죠. 연구소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한 장의 지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선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아시아 및 전 세계 전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모빌리티 네트워크입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기획 단계에서 맴돌고 있었죠. 저는 일본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자국 기술만을 고집하며 글로벌 협력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국제 표준을 선점하고 각국의 기술을 통합하는 허브가 되어 있었죠. 교수님, 이제 진짜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장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여러 번 통과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일본의 미래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운송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UAM을 이용한 여객 운송은 시작에 불과했죠. 우리의 진짜 목표는 물류혁명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물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고 AI가 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송 경로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해상 운송으로 7일 걸리는 화물을 단 하루 만에 운송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용은 기존 항공 운송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치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의 물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였죠. 일본의 물류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위협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류 혁신을 넘어선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청사진이었죠. 연구소장이 보여준 마지막 자료는 스마트 팩토리 얼라이언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일본 제조업의 종말을 예감했습니다. 이것은 공장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생산시설들을 하나의 거대한 가상 공장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입니다. 스크린에는 아시아 전역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공장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AI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생산 공장을 선택하고 UAM을 통해 즉시 배송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에서 스마트폰 주문이 들어오면 AI가 즉시 판단합니다. 현재 어느 공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날씨는 어떤지, 물류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모든 것을 고려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을 향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네트워크의 힘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차원의 산업혁명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 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구소장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고립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택의 시간. 그것은 비단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닌 일본 전체가 마주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확신이 하루 만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자부심, 일본 기술력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는 듯했죠. 호텔에서 챙겨온 노트를 펼쳤습니다. 취재 전 꼼꼼하게 적어둔 질문들과 예상 답변들, 그리고 한국 기술에 대한 저의 오만한 평가들, 그것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제 조금은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으니까요. 경쟁자로만 여겼던 이웃나라에서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된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 라운지에 앉아있는 동안 문득 20년 전 제가 막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 자신감과 열정. 어쩌면 지금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일본이 한때 가졌던 그 열정과 도전 정신을 이제는 한국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맨은 촬영한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고 야마구치 PD는 취재 수첩을 넘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편집실에 도착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가 모였죠. 스크린에 한국연구소에서의 장면이 하나둘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이대로는 방송이 어렵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부 야마구치 PD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무도 이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취재 영상을 검토하던 편집팀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발이 걱정됩니다. 이런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도 될까요? 타나카 편집장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송 후 항해 전화가 빗발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다음 날 진행된 사전 시사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산업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도요타 자동차의 임원진은 영상을 보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소니의 기술이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죠. 이건 방송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긴급 보고서입니다. 한 재계 인사의 말이 편집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우리는 프로그램의 형식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특집 다큐멘터리가 아닌 긴급 산업 보고로 포맷을 바꾸고 일본의 주요 기업 임원들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생방송 패널 토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방송 직전까지 편집실은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자극적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강조해야 합니다. 평소엔 말이 없던 조연출까지 나서서 의견을 내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편집을 마치고 방송을 앞둔 새벽 야마구치 PD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이대로 방송해도 될까요? 이건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일본의 미래가 걸린 문제가 될 텐데요. 한국 기술 혁신의 현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란 제목으로 방송된 다음 날 주요 산업 전문지들이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평소라면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절하하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산업계는 이례적으로 조용한 반응을 보였고 대신 자체적인 기술 점검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공학칼리머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대학가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도쿄대, 교토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공대 교수들이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를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틀 후 제 연구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요타, 소니를 비롯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임원진이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아집이나 교만이 없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은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였다고. 이제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고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이웃나라와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제 강의실은 늘 학생들로 가득 찹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묻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답합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할 때다. 그날 이후 일본의 산업계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지 않았고 기업들은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주었고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존심과 경쟁을 넘어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급변하는 세계 기술 혁신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